각국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 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전 세계가 한국행 티켓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 베를린에서 온 유엔 환경 전문가 루카스 슈미트 박사. 그는 서울 환경실사를 위해 출장을 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천만 인구 메가시티가 이런 환경 지표를 가질 수 없어요. 전기버스 비율 세계 1위, 재활용률 87%,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20년 경력의 전문가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모든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유엔 본부로 돌아간 그가 한 충격적 선언. 베를린이 서울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슈미트입니다.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도시 환경 평가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베를린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슈플의 강변의 자전거 도로, 태양광 패널이 덮인 국회의사당, 곳곳에 녹지 공간들이죠.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유럽 최고의 친환경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상사가 새로운 임무를 줬습니다. 서울의 환경 정책을 실사하라는 거였죠. 솔직히 내심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 메가시티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할 리 없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출장 전날 서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 그런데 놀라운 통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기버스 보급률 세계 최고, 대중교통 분담률 70%, 재활용률 70%. 이건 오류겠지. 20년간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베를린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첫 충격이 왔어요. 웰컴 투 코리아. 로봇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어요. 베를린 공항에도 이런 건 없었죠. 공항 자체도 놀라웠어요.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벽, LED 화면의 자연 영상, 태양광 패널이 촘촘한 지붕. 입국 심사는 여권 스캔과 얼굴 인식으로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죠. 매끈한 유선형 기차에 적힌 문구. 전기동력 열차 마이너스 탄소 배출 제로.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좌석마다 USB 포트, 무료 와이파이. 베를린의 S반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시속 160km인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한강을 건너는 순간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솟은 빌딩들, 수십 개의 다리들, 그 사이의 녹지들. 규모가 베를린보다 훨씬 컸죠. 그런데 하늘이 푸르렀어요. 스모그를 예상했는데 공기가 맑아 보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박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죠. 대도시 특유의 매캐한 냄새, 배기가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기사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죠. 전기차, 수소차 늘어나고 경유차 줄었거든요. 정부가 환경정책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 제가 예상했던 환경재앙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돼요. 분명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통계는 조작할 수 있지만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 내 편견이 틀렸을지도 몰라.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첫날부터 3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이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기후동행 카드예요.
7일권 2만 원입니다. 지하철, 버스 무제한이에요. 유로로 약 14유로. 베를린 7일권이 36유로인데 절반도 안 됐어요. 모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나요? 네, 인천공항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은 출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질서 정연했습니다. 개찰구에 카드를 찍자 삑 소리와 함께 통과됐어요. 플랫폼 전광판에 2분 후 도착.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죠. 열차 안은 깨끗했고 지하인데도 오지 신호가 완벽했어요. 환승역 노선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23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버스로 환승했어요. 전기버스였습니다. 출입문 위에 100% 전기동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엔진 소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기 서울버스가 다 전기나 수소인가요? 요즘은 거의 그렇죠. 2025년까지 전환 목표래요. 충격이었습니다. 베를린도 전기버스 도입 중이지만 아직 30%도 안 됐거든요. 환경부 회의실에서 담당자 김 과장님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대중교통 분담률 67%, 하루 평균 이용객 1200만 명, 온실가스 감축량 연간 300만 톤. 이 수치들이 정말 맞나요? 네, 실시간 빅데이터로 관리합니다. 그날 오후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기후동행 카드로 지하철 5번, 버스 3번.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배차는 정확했고 환승은 매끄러웠죠. 저녁 지하철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어요. 이 카드로 공항도 갈 수 있어요? 네, 인천공항 1, 2터미널 모두 하차 가능합니다. 진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부터 시내까지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호텔에서 베를린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배차 간격, 친환경 차량 비율, 통합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서울이 앞섰거나 비슷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버스와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죠. 서울은 정말 24시간 도시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 편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셋째 날, 김 과장님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자랑거리를 보여드릴게요. 도심 한복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청계천입니다. 도심의 하천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물은 맑았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천 옆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여기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1970년대에 만든 낡은 도로였죠. 2003년에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량 통행은 어떻게 했나요? 대중교통을 강화했죠. 지하철, 버스 노선을 늘렸어요. 처음엔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상징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5.8km나 된다고 했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녹지 공간이었죠. 복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약 3,600억 원이요. 하지만 효과는 그 이상이었어요. 김 과장님이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주변 기온이 3.6도 하락했고 생물 다양성이 640% 증가했어요.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생물이 640%나 늘었다고요? 네, 복원 전에는 물고기 4종만 살았어요. 지금은 30종이 넘습니다. 새도 36종이 돌아왔고요. 하천에 손을 담가봤어요. 물이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루 12만 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자연 정화 시스템도 갖췄고요. 수질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다리 아래를 지나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옛날 청계천의 모습이었죠. 전쟁 후에는 판잣집이 하천을 뒤덮었대요. 1958년에 복개했고 1976년에 고가도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2005년에 다시 하천으로 돌아온 겁니다. 50년 만에 복원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대단하네요. 당시 시장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지켰죠.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2년. 베를린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속도가 놀랍네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죠. 김 과장님이 웃었어요. 좋은 일은 빨리 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저녁 무렵 청계천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LED 조명이 하천을 비추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김 과장님이 가리켰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에요. 청계천은 이제 서울의 필수 코스입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진을 찍고 물에 발을 담그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를린도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자연을 복원하는 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서울은 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환경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요. 서울은 그 의지가 있었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제 편견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넷째 날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분당선을 타고 서울숲역에서 내렸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초록빛이 눈에 들어왔죠. 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숲이 있었어요. 116만 제곱미터. 축구장 163개 크기라고 했죠. 여기도 원래 골프장이었대요. 함께 온 환경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2005년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했죠. 산책로를 걷는데 다람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더군요. 야생동물이 도심에 사나요? 네, 고라니, 오리, 외가리도 살아요.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됐거든요. 놀라웠습니다. 베를린 티어가르텐도 유명하지만 이건 규모와 생태 복원 속도가 달랐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은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요. 계획적으로 숲을 만들죠.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생각했어요. 그래도 베를린이 더 낫지. 제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공원은 총 41km예요. 12개 지구로 나뉘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하고 돗자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 친구들. 모두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연구원이 가리킨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공원 조명은 모두 태양광으로 작동합니다. 편의시설도 친환경이었어요. 화장실은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췄고 쓰레기통은 분리수거가 철저했죠. 한강 수질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개선됐어요. 1990년대엔 4급수였는데 지금은 2급수예요. 물고기가 돌아왔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수질 개선 그래프, 생물종 증가 추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난지도 공원도 방문했어요.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였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이었거든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의 쓰레기가 다 여기 왔어요. 산처럼 쌓였죠. 2002년 월드컵 때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쓰레기 산이 공원으로. 이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해냈습니다. 저녁 남산을 올랐습니다. 케이블카 대신 걸어서 올라갔어요.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었죠.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곳곳에 초록빛이 보였어요. 공원, 산, 하천. 콘크리트 정글 속에 녹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서울 녹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약 36%예요. 1000만 도시 중에선 높은 편이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베를린은 44%. 베를린이 더 높네요. 제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베를린은 정말 대단하죠. 연구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인구 밀도가 5배 높아요. 그 조건에서 36%는 기적이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인구 1,000만의 좁은 땅. 그 안에서 이만큼 녹지를 확보했다는 건 베를린도 대단하지만 서울도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어요. 절대적 수치로는 베를린이 앞섰지만 조건을 고려하면 서울이 놀라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박시댁. 주방 옆 베란다에 여러 봉투와 통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리수거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플라스틱, 비닐, 캔, 유리병, 종이, 박스, 스티로폼. 박 씨가 하나씩 가리키며 셌습니다. 15종류. 15종류요? 베를린은 5종류였거든요. 처음엔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 자동이에요. 아이들도 5살부터 해요. 음식물 전용 봉투에는 RFID 칩. 무게를 측정해서 버린 양만큼만 요금 내죠. 음식물 쓰레기가 30% 줄었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각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분리 배출했어요. 한 할머니가 우유팩을 헹궈서 펼친 다음 종이류에 버리고 계셨죠. 이 정도는 독일도. 속으로 생각했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천 가구가 철저히 실천하고 있었어요. 한국 재활용률은 약 87%예요. OECD 최상위권이죠. 독일은 67%. 한국이 20%나 더 높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방문했어요. 컵은 유리나 도자기, 빨대는 스테인리스, 포장은 종이. 손님들은 텀블러를 가져왔죠. 요즘은 오히려 이런 카페를 찾아요. 20대, 30대가 많이 와요. 편의점 입구에는 텀블러 세척기. 비닐봉투 유료화 후 많이 줄었어요. 다들 장바구니 갖고 다니죠. 정말 손님들이 에코백을 들고 있었어요. 리필 스테이션. 샴푸, 세제를 리필해주는 가게. 용기 가져오시면 필요한 만큼만 담아가세요. 서울에만 60곳 넘어요. 밤 10시, 아파트 앞. 한 주민이 15종류를 정확히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캔은 헹궈서, 라벨은 떼어서, 플라스틱은 색깔별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재활용률 87%, 음식물 쓰레기 감축 30%, 1인당 배출량 연평균 5% 감소. 시민의식이 이 정도라니.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실천해야 하는 거였죠. 한국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규모, 속도, 참여도. 모든 면에서 압도당했어요. 6째 날 서울시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AI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15% 줄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죠. 강남의 오피스 빌딩.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습니다. 연간 전력의 30%를 자체 생산해요. 옥상에는 빗물 저장 탱크가 있었고 화장실 물은 빗물을 재활용했죠. G-SED라는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가 있어요.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 과장님이 말했어요. 한강 수질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990년대 4급수였던 한강이 지금은 2급수예요. 물고기 35종이 돌아왔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수 처리장 고도화, 비점 오염원 관리, 생태 하천 복원. 30년간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밤섬을 바라봤어요. 한강 한복판의 작은 섬. 저기는 철새 도래지로 보호하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백로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죠. 전쟁 후 70년 만에 이걸 이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베를린은 환경 선진국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서울은 70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건축이에요. LED 인증, 옥상 녹화했죠. LED 조명은 태양광 전력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서울은 어때요? 놀랍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환경을 지켜야 하고요. 한 세대가 경제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가 환경을 지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었어요. 방에서 베를린과 서울 비교표를 다시 봤습니다. 태양광 발전, 친환경 건축,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 서울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죠. 70년 만에 이걸 따라잡았다고? 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창밖 서울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기술로 도시를 밝히면서도 환경을 지키고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밤 11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돗자리 펼치고 있었어요. 저도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강바람이 상쾌했죠. 조명이 밝아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혼자 이어폰 끼고 편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 손님들이 제법 있었죠. 밖으로 나오니 전기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요. 전기택시, 수소택시가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메가시티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할 리 없다던 그 편견.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편의점을 다시 관찰했어요. 손님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왔고 비닐봉투를 거절했죠. 결제는 모바일, 영수증은 전자영수증.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구나. 새벽 1시 호텔 로비.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크인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미국인 커플이 말했습니다. 서울 정말 대단해.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대도시는 처음이야.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대중교통, 청계천, 녹지, 분리수거, 친환경 기술. 서울이 이룬 변화의 진짜 비결은 뭘까? 답은 명확했어요. 정부의 의지, 과감한 투자, 효율적 실행.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이었죠.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유엔 본부에 보고해야 해요. 베를린이 서울을 배워야 한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서울은 배울 점이 많은 도시예요. 속도, 효율성, 시민 참여.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고마워요, 서울. 제 편견을 깨줘서.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동료들을 설득해야 해요. 데이터와 경험이 있으니 가능할 거예요. 서울은 제게 큰 선물을 줬습니다.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오늘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 본부 발표 날입니다. 전 세계 30개국 환경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오전 10시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는 지난주 서울에서 환경 정책을 실사했습니다. 출장 전 저는 확신했어요. 메가시티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할 리 없다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울은 제 모든 편견을 깼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대중교통 분담률 67%, 전기수소버스 전환율 85%, 재활용률 87%. 기후동행 카드로 공항부터 시내까지 통합 시스템 구축. 베를린보다 효율적입니다. 독일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루카스, 통계 조작 가능성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조작 불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청계천 사진. 2003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습니다. 2년 만에 완공. 주변 기온 3.6도 하락, 생물 다양성 640% 증가.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년 만에요? 네. 한국의 실행 속도입니다. 서울 녹지율 36%.
베를린보다 낮지만 인구 밀도는 5배 높습니다. 조건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죠.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분리수거 15종류, 시민 참여율 95% 이상. 음식물 쓰레기는 RFID로 측정해 배출량만큼 과금. G-SED 친환경 건축 인증 의무화. 한강 수질 30년간 4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전쟁 후 70년 만에 이걸 이뤘다고? 그게 핵심입니다. 베를린은 100년 걸렸어요. 서울은 70년. 폐허에서 시작해서요. 마지막 슬라이드. 밤 11시 한강변 사진. 여성이 혼자 조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24시간 도시, 24시간 친환경 실천.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베를린이 서울을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속도, 효율성, 시민 참여도, 과감한 결단.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 후 울리이 박사가 다가왔어요. 루카스, 잘했네. 솔직하고 용기 있었어.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베를린-서울 환경 협력 프로젝트 리더로요.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다시 오셨네요. 이제 배우러 왔습니다. 1년 후 베를린은 서울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통합 대중교통 카드, 분리수거 강화, 친환경 건축 의무화. 변화가 시작됐죠.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도 서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환경 선진 도시의 모델이 됐어요. 오늘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1년 전처럼 밤 11시. 여전히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고마워요, 서울.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제 편견을 깨고 겸손함을 가르쳐준 도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 혁명의 중심. 그게 바로 서울입니다. 여러분, 독일 환경학자 루카스의 서울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가 데이터와 현실 앞에서 겸손해지고 결국 베를린이 서울을 배워야 한다고 선언하기까지의 이야기였죠.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이룬 서울의 녹색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시민의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